정체를 숨기고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나는 동대문에서 물건을 떼다 파는 소상공인 행세를 하며 3년 동안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과 지독한 시집살이를 견뎌냈다. 오늘 도장이 찍힌 이혼 신고서를 손에 쥐고 서 있을 때 전 남편은 새 애인인 검사를 품에 안고 나를 밑바닥 인생이라며 조롱했다. 그로부터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청담동 5성급 호텔에서 새 며느리를 위한 환영 파티를 열고 내가 쥐어준 가족 카드의 한도를 끝까지 긁어댔다. 휴대폰 화면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부재중 전화 99통을 바라보며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전화를 걸어 말했다. 아줌마, 혹시 잊으셨나 본데 아줌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한남동 전셋집, 그거 내 이름으로 계약한 거잖아. 이제 내 피와 살을 파먹던 기생충 같은 인간들에게 그동안 삼킨 것들을 이자까지 쳐서 토해내게 만들 시간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가정법원 밖으로 부는 바람은 11월 초 특유의 매서움을 품고 마치 녹슨 칼날처럼 내 뺨을 매섭게 베고 지나갔다. 잿빛 시멘트 계단 위에는 누렇게 마른 낙엽 몇 잎이 흩어져 있었고 지나가는 구두 굽에 짓밟혀 바스락거리는 절망적인 파열음을 냈다. 나는 계단 맨 꼭대기에 서서 방금 새빨간 도장이 찍힌 이혼신고서 부본을 손에 꽉 쥐고 있었다. 종이의 가장자리는 내 손가락에 너무 힘이 들어간 탓에 미세하게 구겨져 있었고 손가락 관절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내 가슴은 격렬하게 오르내렸고 숨을 쉴 때마다 얼음장 같은 공기가 기관지를 타고 폐부 깊숙이 찔러 들어와 찌릿한 통증을 일으켰다. 끝났다. 꼬박 3년의 결혼 생활이 소독약 냄새와 묵은 종이 냄새가 진동하는 이 건물 안에서 야은 휴지 조각 한 장으로 변해버렸다. 아이고, 우리 소연 검사님. 이런 재수 없는 곳까지 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여기 공기가 얼마나 탁한데 그 고급 정장 더러워질까 봐 걱정이네. 날카롭고 아부하는 듯한, 심지어 과장된 떨림까지 섞인 여자의 목소리가 내 등 뒤 3걸음쯤 떨어진 곳에서 들려왔다.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였다. 지난 3년 동안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며 온 식구가 먹을 따뜻한 국과 밥을 차리라고 명령하던 그 목소리. 수많은 제사 전날 밤, 뜨거운 기름이 튀는 소리와 함께 내가 부친 명태전이 노릇하지 않다고 표독스럽게 트집 잡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바람에 헝클어진 앞머리 사이로 미친 듯이 아첨을 떨고 있는 그 여자에게 시선이 닿았다. 박민재의 엄마. 내가 3년 동안 깍듯하게 점원이라고 불렀던 그 여자는 지금 마치 비천한 하인이라도 된 것처럼 옆에 있는 젊은 여자의 팔을 양손으로 꼭 부여잡고 있었다. 소연이라고 불린 그 여자는 몸에 딱 떨어지는 짙은 남색 샤넬 트위드 정장을 입고 구김 하나 없는 페라가모 단화를 신고 있었으며 목에 두른 에르메스 스카프는 찬바람 속에서도 우아하게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는 턱을 살짝 치켜든 채 서울중앙지검 초임 검사 특유의 오만함과 동정심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마치 쓰레기 보듯 힐끗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옆에 서 있는 남자는 바로 내 전남편 박민재였다. 그는 오늘 작정하고 미용실에 다녀온 듯 헤어젤로 앞머리를 완벽하게 뒤로 넘겨 고정하고 있었다. 한때는 한없이 진실해 보였던 그 얼굴을 훤히 드러낸 채 말이다. 그가 입고 있는 톰 포드 맞춤 정장은 작년에 그의 그 알량한 스타트업이 첫 소액 투자를 받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 내가 특별히 밀라노에서 주문해준 기념일 선물이었다. 지금 그는 내가 사준 파텍 필립 시계를 찬 바로 그 손으로 소연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다. 마치 내가 언제라도 달려들어 물어뜯을 미친 개라도 되는 양, 자신의 소중한 카나리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듯이. 시어머니의 시선이 소연의 눈길을 따라 내게로 향했다. 그 순간 꿀이라도 떨어질 듯 아부하던 그녀의 미소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극도의 혐오감으로 일그러진 표정이 들어찼다. 그녀는 소연의 팔을 놓고 반걸음 앞으로 나서며 싸구려 새빨간 립스틱을 칠한 입술을 들썩였다. 침방울이 내 얼굴에 튈 정도로 기세등등했다. 뭘 봐.
볼일 다 끝났으면 빨리빨리 꺼지지 않고. 기어코 여기 서서 눈에 가시 노릇을 해야겠어. 그녀는 양팔을 가슴에 교차해 안고 턱을 빳빳하게 쳐든 채 마치 적선이라도 하듯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어차피 그 배로는 임신도 못해서 3년 내내 애 하나 못 낳고 우리 박씨 집안대를 끊어놓을 뻔한 주제에 그 알량한 재산이나 챙겨서 내가 결혼 전에 살던 그 곰팡내 나는 반지하로 당장 꺼져. 우리 민재한테 위자료 한 푼이라도 뜯어낼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반지하.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내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기억의 둑이 순식간에 거칠게 무너져 내렸다. 3년 전 박민재가 내 배경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는지 시험해보기 위해 나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인 JK 유통딜가의 장녀라는 신분을 숨기고 햇빛조차 들지 않는 반지하 방을 구했었다. 나는 아직도 그 반지하 방에 영원히 배어있던 곰팡내와 벽지에 얼룩덜룩 피어있던 물자국, 그리고 장마철마다 하수구에서 역류해 올라오던 끔찍한 악취를 생생히 기억한다. 그때 박민재는 설거지를 하느라 거칠어진 내 손을 꼭 쥐고 눈시울을 붉히며 맹세했었다. 지훈아, 나 진짜 꼭 성공할게. 내가 이런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평생 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꼭 한남동 최고급 아파트에 살게 해줄게. 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그때의 맹세가 달콤했던 만큼 지금 시어머니의 조롱은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다. 내 말 안 들려? 시어머니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전곡을 찔렸다고 생각했는지 한층 더 기고만장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소연을 보더니 순식간에 콧소리를 섞어 톡가 쏠릴 만큼 끈적한 목소리를 냈다. 우리 민재는 이제 검사님 가족이 될 사람인데. 소연아, 앞으로 우리 민재 회사 일 내가 신경 좀 많이 써줘야겠다. 그리고 저 구질구질한 여자는 앞으로 우리 민재 덕볼 생각은 추호도 못하게 해. 지나가던 검은색 패딩 차림의 행인 몇 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우중충한 하늘 아래 휴대폰 액정 불빛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사람들의 쑥덕거리는 소리가 파리떼처럼 공기중을 윙윙 맴돌았다. 어머, 쫓겨났나 봐. 애를 못 낳아서 그런 거 아니야? 저 남자 엄청 부자같이 생겼는데 옆에 있는 여자가 검사라고? 조강지쳐 버릴 만하네. 무관심한 구경꾼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믿는 법이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아기로 가득 찬 수군거림을 들었다. 흥분해서 시뻘겋게 달아오른 시어머니의 늙은 얼굴과 마치 거대한 혹이라도 떼어낸 듯 홀가분해하는 감정이 위장에서부터 목구멍으로 확 치밀어 올랐다. 슬픔도 분노도 빈 법원 광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나는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격렬하게 웃었고 눈가에서는 생리적인 눈물 한 방울이 찔끔 새어나왔다. 너 미쳤어? 뭘 쪼개고 지랄이야. 시어머니는 나의 갑작스러운 웃음소리에 화들짝 놀라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고 그녀의 눈빛에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박민재도 미간을 찌푸리며 극도로 짜증난다는 듯 낮게 으르렁거렸다. 한지윤, 여기서 더 망신 당하지 말고 그만해. 내 입으로 판사 앞에서 재산 분할 단 한 푼도 필요 없다고 했으면 질척거리지 말고 깔끔하게 꺼져. 나는 천천히 웃음을 거두었다. 오른손을 들어 검지 손가락 끝으로 눈가에 맺힌 눈물을 살짝 닦아냈다. 나는 그들 중 누구와도 다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단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 않았다. 곧 하수구에 처박힐 쓰레기들을 상대로 말을 섞는 것은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니까. 나는 미련 없이 뒤를 돌아 까만색 스틸레토 힐을 신고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갔다.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구두 굽소리가 또각, 또각, 또각하고 맑게 울려 퍼졌다. 그 리듬은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아주 안정적이었다. 찬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내 가슴 속에 3년 동안 꽉 막혀있던 탁한 공기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법원 외곽 길모퉁이에 다다르자 검은색 마이바흐 리무진 한 대가 길가 그늘에 조용히 세워져 있었다. 잿빛 하늘 아래 차체는 차갑고도 값비싼 광택을 뿜어내고 있었다.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본
각 잡힌 검은색 정장 차림의 김 비서가 즉시 조수석에서 내려 공손하게 뒷좌석 차 문을 열었다. 그는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고 그 태도에는 단 하나의 흠잡을 데도 없었다. 나는 허리를 굽혀 차 안으로 들어갔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의 모든 소음과 찬바람, 그리고 그 역겨운 가족의 꼴 보기 싫은 얼굴까지 두꺼운 방음 유리 너머로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차 안에는 은은한 시더우드 방향제 향기가 감돌았고 온풍기가 딱 알맞게 틀어져 있어 꽁꽁 얼었던 내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나는 이혼 신고서를 옆에 있는 천연 가죽 시트 위에 툭 던져놓고 푹신한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댄 채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아가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울음미러를 통해 나를 바라보는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오른팔 팔꿈치를 창틀에 기대고 두 손가락으로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가볍게 꾹꾹 눌렀다. 김 비서, 고요한 차 안에 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온기라곤 전혀 없는 서늘한 목소리였다. 네, 아가씨. 분부하십시오. JK 자본 리스크 관리팀에 연락해 나는 천천히 눈을 뜨고 빠르게 뒤로 스쳐 지나가는 창밖의 풍경을 응시했다. 박민재 그 쓰레기 같은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JK 자본이 보이지 않게 담보를 서준 모든 신용 한도, 기업 대출, 그리고 법인 카드 한도까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당장 전부 정지시켜. 알겠습니다. 유예 기간을 조금 줄까요? 필요 없어. 내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오늘 밤 12시가 되기 전에 커피 한 잔 사 마실 돈도 없게 만들어줄 테니까. 마이바흐는 서울의 꽉 막힌 차로에 부드럽게 합류하여 한강 이남의 화려한 번화가를 향해 미끄러지듯 달려갔다. 그날 10월 12일 저녁 7시였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강남구 청담동에 화려하게 번쩍이는 네온사인 위로 떨어지며 돈과 향락에 찌든 몽환적인 빛의 번짐을 만들어냈다. 나는 청담동 JK 백화점 최상층에 있는 내 개인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에서 가장 값비싼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방 안에는 메인 조명을 켜지 않았고 책상 위에 놓인 황동 스탠드 하나만이 은은하고 어두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내 손에는 얼음이 가득 담긴 생수 한 잔이 들려 있었다. 유리잔 안에서 얼음이 부딪히며 찰그랑하는 맑은 소리를 냈다. 한국에서는 사계절 내내 얼음물을 마시는 것이 일상이라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얼음물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가닥 짜증을 씻어내기 위한 완벽한 진정제였다. 그때 마호가니 원목 책상 끝에 올려둔 휴대폰에서 묵직한 진동이 울렸다. 징으. 그 소리는 텅 빈 방 안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푸르스름한 불빛이 내가 방금 내려놓은 유리잔 가장자리에 투영되었다. 내 시선은 그 빛을 따라 이동해 화면 중앙에 꽂혔다. 은행에서 온 결제 거절 알림이었다. 나는 왼손을 뻗어 검지 손가락으로 화면 잠금을 풀었다. 휴대폰 화면에 시스템 알림이 떠올랐다. 끝자리 8888번인 인피니트 블랙카드로 청담동 W호텔 최고급 VIP 연회장에서 5천만 원 결제를 시도했으나 카드가 정지되어 거래가 거절되었다는 내용이었다. 5천만 원. 화면에 찍힌 그 거대한 숫자를 보며 내 동공이 미세하게 수축했다. 손끝으로 차가운 액정을 가볍게 문지르자 머릿속에 즉각 톡가 쏠릴 듯 역겨운 장면이 그려졌다. 지금 이 순간 여기서 5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청담동 W호텔에서 그 늙은 여자는 필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고상한 줄 착각하며 입고 온 밍크코트를 걸친 채 번쩍거리는 VIP 룸 상석에 떡하니 앉아있을 것이다. 그녀의 주변에는 강남 대형 교회의 이른바 권사님 모임 멤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있을 테고 평소 교회에서 늘 사람을 곁눈질로 훑어보며 남편의 직급이나 며느리의 혼수로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쁜 그 여자들. 오늘 시어머니는 드디어 길을 펴고 떵떵거릴 기회를 잡은 것이다. VIP 룸 전체를 통째로 빌려 망설임 없이 최고급 프랑스 빈티지 샴페인과 최상급 횡성 한우 세트를 주문했겠지. 그리고 이소연이라는 그 검사는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 앉아
가식적인 겸손을 떨며 쏟아지는 아부를 만끽하고 있을 게 뻔했다. 그들은 건배를 하며 축하하고 있을 것이다. 박민재가 드디어 나 같은 구질구질한 반지하 촌년을 떼어내고 진정한 권력층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을 말이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긁고 있는 카드가 청년 재벌 박민재의 한도 없는 카드라고 굳게 믿고 있을 것이다. 기억의 독사가 다시 내 신경을 물어뜯었다. 작년 추석, 시어머니가 교회 장로님들 선물을 핑계로 내 지갑에서 그 가족 카드를 강제로 빼앗아 가던 표정이 떠올랐다. 너같이 집구석에만 박혀있는 전업주부가 돈 쓸 데가 어딨어? 이 카드로 내가 교회 장로님들 추석 선물 좀 사 돌리려는 것도 다 우리 민재 밖에서 인맥 쌓으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안다고 나서? 그날 밤 그녀는 백화점에서 무려 1,000만 원을 긁었다. 자기 교회 친구들에게 줄 명품 스카프와 최고급 홍삼을 잔뜩 사들인 것이다. 반면 나는 좁아터진 주방에 혼자 쪼그려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를 마주하고 뼛속까지 시린 찬물에 손을 담가 김장 재료를 다듬고 있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마늘과 고춧가루 때문에 손가락이 퉁퉁 붓고 따가웠다. 하지만 그녀는 거실에서 내가 깎아놓은 과일을 씹어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았고 전화기 너머의 친구에게 자기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떠벌리기 바빴다. 징으. 휴대폰 진동 소리가 내 회상을 끊었다. 이어서 화면에 미친 듯이 결제 거절 알림이 팝업되기 시작했다. 다시 5천만 원 결제 시도가 거절되었다는 알림이 떴다. 연이어 또다시 5천만 원 결제가 거절되었다고 알림이 울렸다. 1번, 2번, 3번. 그 상황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다. 직업적인 미소를 띠고 있던 호텔 지배인의 얼굴은 지금쯤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을 것이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결제 데스크 앞에는 포스기에서 울리는 날카로운 삑, 삑 소리만 메아리치겠지? 콧대를 한껏 높이며 카드를 내밀었던 시어머니의 손은 허공에 굳어버렸을 테고 얼굴에 가득했던 득의양양함은 점차 경악과 의문으로 마침내는 극도의 공포로 바뀌었을 것이다. 죄송하지만 사모님, 이 카드는 명의자에 의해 정지되었습니다. 결제하실 다른 수단이 없으시다면 저희로서는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호텔 지배인의 냉혹한 목소리가 마치 찰진 따귀처럼 그녀의 뺨을 후려쳤을 것이다. 바로 그때 화면에 뜨던 결제 거절 알림이 멈췄다. 그 대신 전화벨이 미친 듯이 번쩍이기 시작했다. 화면에 박민재 모친이라는 네 글자가 떠올랐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저 널찍한 가죽 의자에 파묻혀 앉아 화면에 그 이름이 켜졌다가 꺼지고 다시 켜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진동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책상 위에서 끊임없이 울려댔다. 그 소리에는 이성을 잃고 발악하는 듯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10통, 20통, 50통. 계속되는 진동에 휴대폰 기기가 미세하게 뜨거워졌다. 나는 책상 위에 얼음물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리며 내 뇌를 완벽하게 각성시켰다. 80통, 90통. 화면의 부재중 전화 숫자가 99불로 넘어갔을 때 진동이 마침내 1초 정도 멈췄다. 하지만 2초도 채 지나지 않아 대망의 100번째 전화가 다시 걸려왔다. 나는 물잔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끝으로 초록색 통화 버튼을 가볍게 밀어 스피커폰을 켠 뒤 휴대폰을 다시 책상 위에 툭 던져놓았다. 야, 한지윤 이 미친년아. 너 돌았어.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돼지 멱다는 듯한 시어머니의 고함이 스피커를 찍고 튀어나와 내 책상 위 유리잔까지 미세하게 떨리게 만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극도의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너무 악을 쓴 나머지 삑사리까지 났다. 내깎게 뭔데?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카드를 정지시켜? 너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는 아냐고. 당장 은행에 전화해서 카드 정지 풀어. 당장. 만약에 소연 검사님 식사 자리 망치기만 해봐. 내가 내년 가죽을 벗겨버릴 테니까. 배경음으로는 호텔 보안 요원의 차가운 독촉 소리와 그 교회 권사님들이 목소리를 낮춰 수군거리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바라보며 입가에 천천히 서늘한 호선을 그렸다. 나는 화를 내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저 아주 평온하고 심지어 약간 나른하기까지 한 말투로 휴대폰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줌마, 누구세요? 전화기 너머는 순식간에 죽은 듯이 정적에 휩싸였다.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너 방금 나한테 뭐라고 이 호로잡년이? 남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아주 심각한 경제 범죄랍니다. 나는 그녀의 발작을 끊고 내일 날씨를 이야기하듯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5천만 원이면 구속수사도 가능하겠네요? 갓 부임하신 그 이소연 검사님이 자기 예비 시어머니를 직접 유치장에 쳐넣는 일에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네. 내가 감히... 나는 그녀가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세상이 마침내 평온해졌다. 나는 창밖으로 끊임없이 내리는 실비를 바라보았다. 내 눈빛은 점차 날카롭게 번뜩였다.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다.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다음 날 오전 10시. 한남동 더힐 아파트. 서울 최고의 부촌.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최고급 아파트의 복도에는 두툼한 수제 양모 카페트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값비싼 추상화가 걸려 있었다. 공기 중에는 입주민 전용 고급 우디향 방향제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평화로움은 거칠게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문 열어. 제 길. 비밀번호가 왜 안 맞아? 박민재는 그 두꺼운 방화문 앞에 서서 마치 미친 들짐승처럼 문짝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고 있었다. 그의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완벽했던 헤어스타일은 새집처럼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다. 두 눈에는 핏발이 가득 섰고 눈 밑은 시퍼렇게 죽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옆 벽면에 털썩 기대어 안색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어제 호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다 손잡이가 뜯겨나간 명품 가방이 꽉 쥐어져 있었다. 어젯밤 그 5천만 원의 펑크를 메우고 경찰서에 끌려가는 신세를 면하기 위해 그녀는 철판을 깔고 그 교회 권사님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매달렸다. 하지만 돈은 한 푼도 빌리지 못한 채 그 여자들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만 당해야 했다. 결국 박민재가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무릎을 꿇고 심지어 사채까지 끌어다 쓴 끝에야 겨우 호텔에서 사람을 빼낼 수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동아줄은 이 한남동 아파트의 수십억짜리 전세 보증금뿐이었다. 이 집을 빼서 그 거액의 보증금만 손에 넣으면 빚을 청산하는 건 물론이고 그 가짜 재벌 행세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터였다. 도어록에서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무자비한 기계음이 울리며 빨간색 오류 경고등이 어두운 복도에서 미친 듯이 깜빡였다. 마치 그들의 무능함을 비웃는 것 같았다. 한지윤 이 미친년. 감히 비밀번호를 바꿔. 박민재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문을 걷어찼고 그 충격에 복도의 센서등이 깜빡였다. 민재야, 이를 어쩌면 존니 시어머니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곡소리를 냈다. 그 사채업자 놈들이 오늘 점심때까지 돈 안 갚으면 소연이네 검찰청으로 쳐들어가서 깽판을 치겠다고 했단 말이야. 우리 집에 돈 한 푼 없다는 걸 소연이가 알게 되면 결혼은 다 끝장이야. 닥쳐요. 박민재가 짜증스럽게 머리칼을 쥐어뜯었다. 이 집 내 명의야. 부동산 중개인만 부르면 언제든지 이 집 팔아넘길 수 있다고.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맨몸으로 쫓겨난 알거지 주제에 지가 무슨 권리로 내 집 비밀번호를 바꿔? 바로 그때 복도 끝 엘리베이터에서 띵 하는 맑은 알림음이 울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양옆으로 스르륵 열렸다. 나는 미니멀한 디자인의 검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빨간 밑창이 돋보이는 하이힐을 신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내 뒤로는 서류 가방을 든 수석 변호사 최 변호사와 파란색 유니폼을 맞춰 입은 건장한 체격의 이삿짐센터 직원 4명이 따르고 있었다. 양모 카페트 위로 발소리는 먹혀 들어갔지만
뿜어져 나오는 무형의 압박감은 마치 해일처럼 순식간에 복도 전체를 집어삼켰다. 기척을 느낀 박민재가 획 고개를 돌렸다. 나를 발견한 순간 그의 눈에 선 핏발이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듯 붉어졌다. 그는 잔뜩 독이 오른 황소처럼 내 쪽으로 성큼성큼 돌진해왔다. 한지윤. 이 미친년아. 너 대체 무슨 짓을 꾸민 거야? 그가 손을 뻗어 내 멱살을 잡으려 했다. 내가 감히 내 집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꿔? 이거 주거침입인 거 몰라? 당장 경찰 불러서 콩밥 먹여줄까? 최 변호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내 앞을 완벽하게 가로막고는 그를 싸늘하게 노려보았다. 박 선생님, 언행과 행동 주의하십시오. 여기서 한 번만 더 위협적인 행동을 하시면 이혼 소송에 협박죄를 추가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박민재는 최 변호사의 얼음장 같은 눈빛에 흠칫하며 뻗었던 손을 허공에 멈췄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악물고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이 집 내 거야. 재산 분할 한 푼 못 받은 주제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을 끌고 여기 와? 당장 내 집에서 안 꺼져? 내 집. 나는 최 변호사를 가볍게 밀어내고 박민재 앞으로 걸어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채 50cm도 되지 않았다. 나는 턱을 살짝 치켜들고 한때는 따뜻하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구역질만 나는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트렌치코트 주머니에서 곱게 접힌 서류 한 부를 천천히 꺼냈다. 그리고 손목에 스냅을 주어 짝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서류를 그의 가슴팍에 매섭게 내리쳤다. 종이 뭉치와 정장 옷감이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서류는 그의 몸을 타고 미끄러져 바닥에 툭 떨어지며 흩어졌다. 내 그 썩은 눈깔 똑바로 뜨고 확인해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한기를 품고 있었다. 이 한남동 아파트 35억 원짜리 전세 보증금, 송금 계좌 명의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박민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로 고개를 숙였다. 맨 위에 놓인 페이지에는 선명하게 찍힌 은행 거래 내역서와 전세계약서 공증사본이 인쇄되어 있었다. 자금 출처 한지윤. 금액 35억 원. 송금인 JK 유통그룹 해외 신탁계좌. 너희 이건 말도 안 돼. 박민재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확 쪼그려 앉더니 바들바들 떨리는 양손으로 그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두 눈은 JK 유통이라는 글자에 못 박힌 듯 고정되었고 안구가 미친 듯이 좌우로 흔들렸다. 너 아니잖아. 너 학자금 대출도 못 갚아서 허덕이던 흙수저 아니었어? 내가 35억이 어디 있어? JK 유통. 내가 어떻게 JK 그룹이랑 엮일 수가 있어? 민재야,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데? 시어머니가 벽을 짚고 후들거리는 다리로 다가와 서류를 기웃거렸다. 그녀가 그 길고 긴 영의 행렬을 확인한 순간 몸에서 모든 진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너 진짜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그 껍데기뿐인 스타트업으로 한남동 아파트를 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바닥에 널브러진 글을 깔아보며 입가에 잔인한 조소를 띄었다. 지난 3년 동안 넌 내가 돈 낸 집에서 살고 내가 보증선 외제차를 끌고 내 가족 카드를 내 엄마한테 쥐어줘서 교회에서 돈지랄하게 만들었어. 밖에서는 청년 재벌 행세를 하며 온 세상을 속이더니 결국엔 내 자신마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모양이지? 기생충 같은 놈. 이 5글자를 나는 아주 꾹꾹 눌러 발음했다. 마치 차가운 쇠못 3개를 그의 자존심 가장 깊은 곳에 가차없이 박아 넣듯이. 아니야, 이건 진짜가 아니야. 내가 날 속였어. 넌 처음부터 날 속이고 있었던 거야. 박민재가 벌떡 일어나더니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복도 바닥으로 흩날렸다. 극도의 수치심과 공포로 그의 이목구비가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그의 발악을 가볍게 무시하고 내 뒤에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향해 고개를 살짝 까딱였다. 시작하세요. 안에 있는 내 것 아닌 쓰레기들 전부 다 빼내요. 네, 사모님. 최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 도어록에 새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4명의 직원이 줄지어 안으로 들어갔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내 물건에 손대래. 당장 안 나가.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서 기어 일어나 막으려 했지만 최 변호사가 차갑게 그녀를 문 밖으로 가로막았다. 몇 분 후 안방 쪽에서 거칠게 물건을 끌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내 옆을 지나쳐 현관 밖으로 곧장 걸어 나왔다.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촌스러운 붉은 모란꽃 무늬가 그려진 싸구려 비닐백 몇 개가 대리석 바닥 위로 가차없이 내동댕이 쳐졌다.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들고 온 전 재산이었다. 그녀는 내가 사둔 고급 수납함이 돈 지랄이라며 기어코 전통시장에서 파는 저런 싸구려 시장 가방에 자기 옷을 쑤셔 넣었었다. 너무 꽉 채워 넣은 탓에 바닥에 떨어지는 충격으로 지퍼 한쪽이 터져버렸다. 그 틈으로 누렇게 바랜 순면 내복 자락과 구멍난 나일론, 양말 몇 켤레가 삐져나왔고 비닐봉지로 겹겹이 싼 코를 찌르는 마늘 냄새가 진동하는 묵은 반찬통 몇 개가 대굴대굴 굴러나왔다. 무거운 짐가방이 바닥을 긁으며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냈고 이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복도의 차가운 벽면에 거칠게 부딪히며 미세한 먼지를 일으켰다. 아이고, 내 세상에, 내 짐들. 시어머니는 바닥에 나뒹구는 그 잡동사니들을 보며 처절한 곡소리를 뽑아냈다. 그녀는 양손으로 바닥을 퍽퍽 소리가 나도록 내리치더니 그 싸구려 가방들 위로 엎어져 짐승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당해. 이 독사 같은 년아, 너 우리 불쌍한 모자 다 죽일 작정이냐? 나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서 눈을 내리깔고 평생 농사일을 하느라 거칠고 마디가 굵어진 그녀의 두 손이 다 터진 싸구려 가방의 끄트머리를 죽기 살기로 움켜쥐고 있는 꼴을 내려다보았다. 내 시선은 그녀의 파르르 떨리는 손등을 따라 천천히 위로 올라가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늙은 얼굴에 머물렀다. 나는 오른발을 살짝 들어 올렸다. 구두 앞코가 허공에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 극도로 절제된 혐오감을 담아 나는 그 비싼 빨간 밑창 하이힐을 신은 발의 궤적을 살짝 틀어 옆에 있는 깨끗한 대리석 바닥에 사뿐히 내려놓았다. 구두 굽이 바닥을 치며 아주 경쾌한 타격음을 냈다. 늙은 여자의 처절한 곡소리로 가득 찬 복도에서 그 소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따귀가 되어 극도의 공포로 일그러진 박민재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후려치는 것 같았다. 나는 묵은 마늘 냄새와 조명 냄새가 진동하는 저 싸구려 옷까지 더미를 밟아줄 흥미조차 없었다. 내 구두 밑창만 더러워질 뿐이니까. 박민재는 무릎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 위로 썩은 진흙 더미처럼 털썩 주저앉았다. 한때 내가 자랑스러워 마지 않았던 그의 맞춤 정장은 이제 복이 흉하게 구겨진 채 복도 카페투의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는 넋이 나간 듯 나를 올려다보았고 입술은 미친 듯이 경련했으며 목젖은 힘겹게 오르내렸지만 온전한 음절 하나조차 내뱉지 못했다. 주인 일은 똥개처럼 처참하게 무너진 그의 꼴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내 위장 속에서 강렬한 위산이 왈칵 치밀어 올랐다. 통제할 수 없는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서울의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던 늦가을 밤이었다. 내가 살던 반지하 방은 노후된 배수시설 탓에 더러운 빗물과 하수구의 끔찍한 악취가 미친 듯이 역류해 들어왔다. 나는 뼛속까지 시린 구정물 속에 맨발로 서서 플라스틱 대야로 필사적으로 물을 퍼냈다. 두 손은 얼어붙어 시퍼렇게 질렸고 손톱 밑에는 새까만 진흙이 가득 끼어 있었다. 그때 박민재는 깨끗한 셔츠 차림으로 높은 계단 위에 서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맹세했다. 지훈아, 내 회사가 투자만 받으면 서울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게 해줄게. 한남동 더힐이라도 꼭 사서 너한테 줄게. 그 실체도 없는 헛된 맹세 하나 때문에 나는 3년이라는 반지하 생활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뒤로는 JK 자본의 은밀한 루트를 동원해 사업계획서 하나 제대로 못 쓰는 그의 빈 껍데기 회사에 수십억 원의 무이자 담보를 제공했다. 나는 잠재력 있는 내 사랑을 키워주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현실은 내 피와 살을 내어주며 언제든 나를 물어뜯을 준비가 된 독사를 키우고 있었던 것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독사의 동리는 내 손에 의해 완벽하게 뽑혀나갔다. 최 변호사님 나는 시선을 거두고 아직도 바닥에서 악을 쓰며 뒹굴고 있는 그 늙은 여자를 싸늘하게 훑어보았다. 내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저 사람들이 1분 안에 이 쓰레기들을 챙겨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당장 경찰서에 연락해서 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로 끌어내세요. 그리고 법원 집행관에게 연락해서 내일 아침 일찍 박민재의 그 알량한 회사 유리문에 빨간색 압류 딱지가 도배되도록 조치하세요. 네, 아가씨. 최 변호사는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더니 즉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안 돼, 지훈아.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압류 딱지라는 내 글자를 듣자마자 박민재는 마치 고압전류의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바닥에서 펄쩍 뛰어오르더니 내 종아리를 죽기 살기로 끌어안았다. 그는 고개를 쳐들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한때는 스스로 잘생겼다고 자부했던 그 얼굴을 들이밀었다.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엄마가 저 늙은 여자가 억지로 선을 보라고 등 떠민 거라고. 이소연 그 여자가 대체 뭔데 난 게 하나도 안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건 오직 너뿐이야, 지훈아. 우리 3년 부부의 정을 봐서라도 대출금 회수만은 막아줘. 회사 부도나면 나 진짜 감옥 간단 말이야. 나는 고개를 숙여 한때 내 뺨을 다정하게 어루만졌던 그 두 손이 지금은 쇠집게처럼 내 트렌치코트 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는 꼴을 내려다보았다. 얇은 옷감 너머로 공포에 질린 그의 손바닥에서 배어나온 식은땀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고급스럽지만 차가운 우디향 방향제 냄새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거 놔. 나는 얼음장 같은 두 글자를 내뱉었다. 못 놔. 지훈아,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전세 보증금만 잠깐 융통해주면 딱 30억 아니 20억만 있어도 돼. 당장 그 여자랑 끝내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나는 더 이상 입 아프게 떠들지 않고 곧바로 반대쪽 발을 들어 뾰족한 스틸레토 힐굽으로 그의 손등 관절을 가차없이 짓밟아버렸다. 박민재는 돼지 멱다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감전된 사람처럼 손을 확 움츠렸다. 그는 순식간에 시뻘겋게 부어오르며 피가 맺힌 손등을 부여잡고 바닥에 고통스럽게 몸을 웅크렸다. 나는 그가 꽉 쥐어구겨진 트렌치코트 자락을 툭툭 털어 펴고는 온기라곤 한 점도 없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깔아보았다. 박민재, 넌 잊었나 본데 우리가 법원에서 재산분할 포기 각서에 도장에 찍었을 때 내 얼굴에 피었던 그 환한 웃음을 난 똑똑히 기억해. 그 순간부터 내 눈에 넌 그저 악취를 풍기는 재활용 불가 쓰레기일 뿐이야. 그리고 난 쓰레기를 다시 주워 담는 취미 따윈 없어. 나는 몸을 돌려 경외심에 찬 이삿짐센터 직원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내 뒤에서는 드디어 상황 파악이 끝난 늙은 여자가 기듯이 박민재에게 달려들었고 모자는 바닥에 널브러진 싸구려 옷가지와 찢어진 종이 조각들 사이에서 부둥켜 안고 통곡했다. 텅 빈 복도에 메아리치는 그들의 곡소리는 내 마음속에 단 한 줄기의 동요도 일으키지 못했다. 3일 후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철저한 예약제로 운영되며 최상위 VIP만 받는다는 프라이빗 에스테틱. 공기 중에는 불가리안 로즈 오일의 럭셔리한 향기가 감돌았고 보이지 않는 스피커에서는 딱 듣기 좋은 볼륨으로 쇼팽의 야상곡이 흘러나왔다. 이곳의 실내 온도는 사계절 내내 가장 쾌적한 24도로 유지되었고 바닥에 깔린 순백의 양모 카페트는 밟을 때마다 발이 푹신하게 파묻힐 정도였다. 나는 휴게실의 천연 가죽 소파에 앉아 얼음이 가득 담긴 페리에 탄산수를 들고 있었다. 유리잔 겉면에 맺힌 물방울의 한기가 손끝을 타고 피부 속으로 조금씩 스며들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VIP 1인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문틈 사이로 이소연이 마사지 베드에 누워 한껏 여유를 부리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다. 그녀의 몸에는 값비싼 실크 담요가 덮여 있었고 얼굴에는 24K 순금 마스크팩이 두껍게 발라져 있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두 명의 관리사가 양옆에 서서 아주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의 어깨와 목 림프 마사지를 하고 있었다. 어머,
우리 소연 검사님은 피부 바탕이 워낙 좋으셔서 정말 깐달걀이 따로 없네요. 다음 달에 박 대표님이랑 결혼식 올리시면 강남에서 제일 예쁜 신부가 되실 거예요. 관리사는 마사지를 하면서 닭살이 돋을 만큼 콧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아부를 떨었다. 이소연은 눈을 감은 채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아주 흡족한 듯한 콧방귀를 뀌었다. 민재 씨가 워낙 유난을 떨어서요. 제가 평소에 검찰청에서 사건 맡느라 고생한다고 굳이 이 1억 원짜리 연간 회원권을 끊어주지 뭐예요? 사실 전 이렇게까지 돈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결혼하면 집안 살림도 알뜰하게 챙겨야 하잖아요. 그녀는 입으로는 겸손을 떨었지만 말투에 배어있는 그 오만방자한 과시욕은 숨길 수가 없었다. 그 말을 듣자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1억 원짜리 연간 회원권. 그건 박민재가 지난달에 JK 자본이 보이지 않게 담보를 서준 자기 회사 법인 카드로 긁은 것이었다. 내 돈을 가져다 다른 여자 비위를 맞추면서 남들 앞에서는 순정파 재벌2세 행세를 한 것이다. 나는 들고 있던 얼음물을 내려놓았다. 유리잔 바닥이 대리석 테이블과 부딪히며 달그락하는 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조용한 휴게실 안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룸 안에 있던 이소연은 갑작스러운 소음에 심기가 불편해진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몸에 딱 맞게 재단된 디올 맞춤 정장에 매무새를 가다듬고 옆에 놓인 에르메스 버킨백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의 모서리는 아주 날카로웠고 손에 쥐었을 때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나는 걸음을 옮겨 하이힐로 양모 카페트를 밟으며 소리 없이 오일 향이 진동하는 룸 안으로 들어섰다. 거기 누구예요? 이소연은 빛의 변화를 감지하고는 불쾌하다는 듯 눈을 떴다. 에스테틱의 어둡고 은은한 조명 너머로 마사지 베드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얼굴에 가득했던 여유와 오만함이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두껍게 발린 금박팩 너머로도 그녀의 눈가 근육이 미친 듯이 경련하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기소연이 벌떡 몸을 일으키자 실크 담요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로 움츠러들며 경계심과 당혹감이 스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두 명의 관리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와 그녀를 번갈아 쳐다보며 서 있었다. 두 분은 잠시 나가 계세요. 나는 관리사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담담하게 한마디를 던졌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윗자리에 군림해온 사람 특유의 거역할 수 없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관리사들은 마치 사면령이라도 받은 듯 즉시 고개를 숙이고 룸 밖으로 나가며 문을 닫았다. 넓은 공간 안에는 나와 이소연, 단 둘만이 남았다. 나는 옆에 있는 세면대로 걸어가 소독용 티슈를 한 장 뽑아 손가락을 아주 느릿느릿하게 닦아냈다. 거울 속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내 얼굴과 경악과 의심으로 파르르 떨리는 이소연의 입술이 비치고 있었다. 한지윤, 너 나 미행했어. 이소연은 마침내 제 목소리를 찾은 듯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위엄을 내세우며 애써 태어난 척 나를 쏘아보았다. 현직 검사를 미행하는 게 불법이라는 거 몰라? 맨몸으로 쫓겨난 알거지 주제에 내 수준으로는 평생 구경도 못할 이런 곳엔 대체 무슨 일로 쳐들어온 거야? 당장 안 꺼지면 바로 보안 요원 부를 테니까. 나는 그녀의 허세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손을 다 닦은 후 티슈를 쓰레기통에 정확히 던져 넣고는 몸을 돌려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그녀 앞에 새하얀 침대 시트 위로 툭 던졌다. 이 검사님, 좋은 오후네요. 나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얼음물에 담근 칼날처럼 서늘했다. 보안 요원을 부르기 전에 안에 든 것부터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하죠. 이 검사님 머리 위에 얹힌 그 반짝거리는 검사 감투를 과연 언제까지 쓰고 있을 수 있을지 달린 문제니까요. 이소연은 그 봉투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가슴을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방금 전까지 비싼 핸드케어를 받은 그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다. 서류 봉투에 손끝이 닿는 순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봉투가 뜯기며 두꺼운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다. 맨 위에 있는 장은
JK 자본 리스크 관리팀의 새빨간 직인이 찍힌 박민재 회사의 최근 3년치 내부 재무 감사 보고서 사본이었다. 그 뒤로는 빼곡하게 인쇄된 수십 장의 은행 거래 내역서와 법인 카드 결제 명세서가 이어졌다. 그 숫자들을 확인한 순간 이소연의 동공이 무섭게 수축했다. 나는 그녀의 눈동자가 종이 위를 미친 듯이 훑어내리는 것을, 그리고 원래 붉은기가 돌던 그녀의 목덜미에서 점차 핏기가 가시며 시체처럼 잿빛으로 질려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그녀는 형편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가 확고개를 쳐들자 얼굴 근육이 일그러진 탓에 금박 마스크팩이 쩍쩍 갈라져 우스꽝스럽고도 처량한 꼴이 되었다. 이게 다 뭐야? 어디서 이런 서류를 위조해온 거야? 민재 씨 회사는 지금 시리즈 C 투자를 준비 중인데 빚이 50억이나 있다는 게 말이 돼? 위조요. 나는 코웃음을 치며 검지 손가락을 뻗어 결제 명세서 중 한 곳을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두 눈 똑바로 뜨고 확인해 보시죠. 이 검사님. 지난달 25일 박민재가 강남 에르메스 매장에서 3천만 원을 긁고 한정판 콘스탄스 백을 샀네요. 내 기억이 맞다면 그 가방 지금 이 검사님 드레스룸에 고이 모셔져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 돈은 그 회사 계좌의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거고요. 이소연의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목이라도 졸린 사람처럼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을 부여잡았다. 공금 횡령, 업무상 배임, 악의적인 대출 사기. 나는 단어를 하나씩 내뱉을 때마다 한 걸음씩 다가가 마침내 내 코끝이 그녀의 얼굴에 닿을 만큼 바짝 들이밀었다. 이소연 씨 사법고시까지 패스한 엘리트시니까 이 죄목들을 다 합치면 그 인간이 감옥에서 몇 년이나 썩어야 할지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공포로 물든 그녀의 두 눈을 응시하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아, 참, 내 정신 좀 봐. 제일 중요한 걸 말 안 했네. 박민재의 그 빈 껍데기 회사의 최대 채권자, 즉 언제라도 법원에 강제 파산 신청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당신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 말은 마치 거대한 쇠망치가 되어 이소연의 정수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몸이 크게 휘청이더니 하마터면 마사지 베드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 손에 쥐고 있던 서류들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그 위에 찍힌 눈부신 적자 액수와 빨간 도장들이 마치 지난 보름 동안 그녀가 꼬았던 재벌집 사모님이라는 환상을 비웃는 듯했다. 한때는 나 역시 그녀처럼 박민재의 그 위선적인 가면을 철석같이 믿었던 적이 있었다. 결혼하고 처음 맞은 명절 전날 밤이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집안에 대를 이을 핏줄이 없다는 이유로 나를 난방도 안 들어오는 뼈 시린 주방으로 내몰았고 나는 꼬박 4시간 동안 바닥에 쪼그려 앉아 동태전과 애호박전을 부쳐야 했다. 끓는 기름이 손등으로 튀어벌겋게 물집이 잡혔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두 다리는 감각이 없을 정도로 저려왔다. 내가 산더미처럼 쌓인 제사 음식을 들고 거실로 나갔을 때 박민재는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 배를 깔고 누워 엄마가 까주는 귤을 입에 쏙쏙 받아먹으며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낄낄대고 있었다. 내 손에 난 화상 자국을 보고도 그는 그저 영혼 없는 목소리로 한마디 던질 뿐이었다. 여보, 고생했어.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당신 모실 가정부 10명은 꼭 고용할게. 그때의 나는 그 순간 그의 말이 진심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내가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면 언젠가 저 차가운 돌덩이도 따뜻하게 데울 수 있을 거라고 순진하게 착각했던 것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나는 정말이지 구역질이 날 정도로 멍청했다. 당신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이소연의 목소리가 나를 회상에서 현실로 끌어올렸다. 그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다. 그녀의 눈에 깃들어 있던 오만함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고 그 자리에는 극도로 이기적인 계산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만약 박민재가 파산해서 감옥에 가게 된다면 범죄 수익금으로 산 명품을 선물받고 심지어 그와 결혼까지 약속했던 자신 역시 절대 무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해 세계 어느 곳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한국 사회에서
이 사건이 언론에 폭로되는 순간 이제 막날개를 펴려던 그녀의 검사 커리어는 박살이 날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름이 오르내리며 평생 주홍 글씨를 달고 살게 뻔했다. 원하는 거 없어요.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옷소매에 잡히지도 않은 주름을 아주 느릿느릿 펴며 말했다. 그냥 사회 정의를 수호하는 검사님께서 본의 아니게 경제사범을 비호하게 되셨다니 그게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서요. 이 검사님, 앞길이 구말리 같은 분이 고작 그딴 쓰레기 하나 때문에 자기 인생 전체를 시궁창에 처박을 필요는 없지 않나요? 이소연의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격렬하게 질려 있었다. 꼬박 1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녀가 다시 고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신 한지윤 씨께 감사드립니다. 국가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이런 중대 범죄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개싸움의 막이 드디어 올랐다. 그로부터 48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다. 서울 여의도 오피스 빌딩 18층에 위치한 박민재의 스타트업 회사. 나는 길 건너편에 세워둔 마이바흐 뒷좌석에 앉아 창문을 반쯤 내리고 있었다. 11월의 찬바람이 실비와 함께 차 안으로 들이쳤지만 내 마음속에 차오 18층 통유리창 안에서 벌어지는 아수라장이 생생하게 보였다. 이소연은 각 잡힌 검사 법복을 입고 권력의 상징인 검찰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냉혹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마치 감정이라곤 한 톨도 없는 복수의 여신 같았다. 그녀의 지휘 아래 파란색 방풍 재킷을 입은 10여 명의 수사관들이 굶주린 늑대 떼처럼 회사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혼비백산한 직원들을 거칠게 밀어내고 컴퓨터 전원을 가차없이 뽑아버렸다. 산더미 같은 장부와 하드디스크, 심지어 쓰레기통에 버려진 파쇄지 조각 하나까지 모조리 파란색 압수물 상자 안으로 쳐넣었다. 박민재가 미친 사람처럼 대표실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넥타이는 반쯤 풀어 헤쳐져 있었고 머리는 짐승처럼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가 이소연의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양옆에 선 건장한 수사관 2명에게 제압당의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여졌다. 소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내 약혼자잖아. 내가 어떻게 내 회사에 압수수색을 들어올 수가 있어. 박민재가 핏대를 세우며 악을 쓰는 소리가 건물 아래 도로까지 메아리쳐 들리는 듯했다. 이소연은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오직 서둘러 선을 그으려는 극도의 혐오감만이 담긴 눈빛으로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품에서 법원의 새빨간 직인이 찍힌 압수수색 영장을 꺼내 박민재의 얼굴에 가차없이 들이밀었다. 박민재 씨 본 검사는 지금 이 시간부로 당신을 업무상 배임, 공금 횡령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만 들릴 법한 얼음 같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우리 파혼입니다. 당신이 그 더러운 횡령금으로 사준 물건들 전부 증거물로 검찰에 제출했어요. 당신 같은 역겨운 쓰레기는 남은 평생 감옥에서 콩밥이나 먹으며 반성하세요. 말을 마친 그녀는 미련 없이 뒤를 돌아 수사관들을 향해 명령을 내렸다. 끌고 가 관련된 회사 자산 전부 빨간색 압류 딱지 붙이고 즉시 동결시켜. 철컥 하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과 함께 차가운 수갑이 박민재의 손목을 올감했다. 그는 순식간에 온몸에 뼈가 발라진 사람처럼 벽을 타고 주르륵 미끄러져 바닥에 널브러졌다. 그의 텅 빈 두 눈은 천장을 향했고 입에서는 짐승 같은 절망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몇 분 후 수사관들이 그 끔찍한 빨간색 압류 딱지 뭉치를 들고 와 회사 정문부터 컴퓨터 모니터, 심지어 금고 문자까지 빈틈없이 덕지덕지 붙이기 시작했다. 우중충한 비 오는 날씨 속에서 그 핏빛 딱지는 유난히 선명하고도 치명적으로 빛났다. 나는 망원경을 내려놓고 천천히 차 창문을 올렸다. 출발해. 나는 운전석에 앉은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마이바흐는 부드럽게 현장을 빠져나갔다. 한때 나에게 끝없는 고통을 주었던 그 남자를
그가 스스로 파놓은 완벽한 지옥 속에 영원히 내버려 둔 채. 보름 후. 서울에 올해의 첫눈이 내렸다. 잿빛 하늘에서 흩날리는 자잘한 눈송이들이 행인들의 어깨 위로 내려앉으며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를 몰고 왔다. 하지만 강남구 핵심 상권에 위치한 JK 백화점 1층 로비는 봄날처럼 따뜻했다. 10여 미터 높이의 거대한 대형 트리에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장식이 가득 매달려 있었고 눈부신 샹들리에 조명 아래서 환상적인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백화점 특유의 고급스러운 시그니처 향기가 맴돌았고 보이지 않는 스피커에서는 우아한 클래식 교향곡이 흘러나왔다.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양손에 럭셔리 브랜드 쇼핑백을 든 채 여유를 부리는 상류층들 뿐이었다. 나는 내 몸에 완벽하게 맞춘 검은색 벨벳 슈트를 입고 안에는 순백의 실크 블라우스를 받쳐 입었다. 발에는 새로 산 크리스찬 루부탱 레드솔 구두를 신고 있었다. 나는 2층 유리 난간 앞에 서서 1층 로비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촌극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들어가게 해줘. 너희 회장님 좀 뵙자고. 한지훈이 데려와. 내가 걔 시어머니란 말이야. 처절하고 쉰 목소리에 심지어 광기마저 서린 늙은 여자의 비명소리가 백화점 로비의 그 우아하고 평화로운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발겼다. 그 늙은 여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담동 호텔에서 돈을 물쓰듯 펑펑 쓰고 강남교회에서 콧대를 하늘 높이 찌르던 그 시어머니가 지금은 마치 오갈 데 없는 길거리 노숙자처럼 4명의 건장한 백화점 보안 요원들에게 회전문 안쪽에서 처참하게 제압당하고 있었다. 박민재가 구속되고 회사 자산이 전부 압류당한 후 그녀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과 차량 역시 박민재가 빼돌린 자금으로 샀다는 이유로 검찰에 전면 동결되었다. 그녀의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던 그 교회 권사님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피하듯 그녀의 번호를 차단해버렸다. 사채업자들은 그녀가 꼽을 쳐둔 마지막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갔고 심지어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순금 쌍가락지마저 억지로 빼앗아갔다. 갈 곳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그녀가 마지막으로 흘러들어간 곳은 마포구 구석의 가장 허름한 고시원이었다. 한 달에 고작 20만 원이면 잘 수 있는 창문 하나 없이 퀴퀴한 곰팡내와 하수구 역류 냄새가 진동하는 한 평짜리 쪽방 말이다. 지금 그녀의 머리칼은 마치 쥐 파먹은 둥지처럼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엔 어디서 묻혀왔는지 모를 눈송이와 먼지가 잔뜩 엉겨붙어 있었다. 색이 다 바랜 낡은 패딩 점퍼 소매에는 싸구려 컵라면 국물 자국이 선명하게 얼룩져 있었다. 쉰내와 곰팡내가 뒤섞인 끔찍한 악취가 그녀의 몸에서 진동하자 고급 코트를 입고 지나가던 고객들은 하나같이 코를 틀어막으며 극도로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 저 여자 대체 누구야? JK 백화점에 저런 거지 발사계가 어떻게 들어온 거야? 보안 요원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쫓아내고? 아, 냄새나 죽겠네. 뭐, 자기가 한지훈 시어머니라고? JK그룹 외동딸 시어머니? 미친 거 아니야? 주변에서 쏟아지는 수군거림이 마치 해일처럼 밀려왔다. 수십 대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일제히 허공으로 들렸고 바닥에서 짐승처럼 구르고 있는 그 늙은 여자를 향해 쉴 새 없이 플래시가 터졌다. 며느리, 지훈아, 너 대체 어디 있는 거니? 시어머니는 보안 요원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털썩 무릎이 꺾이더니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쿵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양손으로 바닥을 미친 듯이 내리치며 주름이 깊게 파인 늙은 얼굴을 눈물과 콧물로 범벅으로 만든 채 절망적으로 애원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 애미가 죽을 죄를 지었어. 지훈아, 제발 우리 민재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정을 봐서라도 우리 민재 좀 살려다오. 우리 아들 지금 유치장에서 얼어 죽게 생겼어. 너 돈 많잖아. 너 JK그룹 딸이잖아.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우리 아들 살릴 수 있잖아. 그녀는 그렇게 울부짖으며 심지어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비더니 바닥에 이마를 쿵쿵 찌으며 절을 하기 시작했다. 이마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넓은 로비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2층에 서서 그 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단 한 줄기의 동요도 일지 않았다. 동정심도 연민도 없었고 심지어 그토록 바라던 복수를 완성했다는 쾌감조차 너무나 하찮게 느껴졌다. 그저 이 상황이 미치도록 우스울 뿐이었다. 결혼 2년차 추석이 떠올랐다. 내가 그녀의 요구대로 백수나 다름없는 시누이에게 줄 두둑한 명절 용돈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는 온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내 뺨을 매섭게 후려쳤었다. 귀에서 이명이 들릴 정도로 강력한 따귀에 내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아주 오만방자한 목소리로 내뱉었었다. 부모도 없이 자란 고아년이 우리 박씨 집안에 시집 온 것만 해도 내년 팔도 복인 줄 알아야지. 어디서 이딴 상스러운 짓거리를 해. 근본도 없는 년이. 그때 그녀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기고만장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온 피부병 걸린 개새끼처럼 내 구역 바닥에 납작 엎드려 징역 10년형을 앞둔 제 쓰레기 아들을 살려달라며 나에게 이마가 깨지도록 절을 하고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려 옆에 있는 VIP 전용 전망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맑은 알림음과 함께 투명한 통유리 엘리베이터 문이 1층 로비에서 스르륵 열렸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쥐죽은 듯한 정적이 찾아왔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쏠렸다. 나는 레드솔 하이힐을 신고 엘리베이터에서 아주 느긋하고 우아하게 걸어 나왔다. 내 발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구두 굽이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소리는 마치 저 늙은 여자의 심장을 짓밟은 것 같았다. 김 비서가 내 뒤를 바짝 따랐고 주변에 대기하던 10여 명의 검은 정장 차림 경호원들이 즉시 앞으로 나서서 나와 저 늙은 여자 사이에 절대 넘어올 수 없는 안전 통제선을 구축했다. 구두 발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확 고개를 쳐들었다. 핏발이 선탁한 두 눈으로 내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마치 지옥에서 구원의 동아줄이라도 발견한 듯 기괴한 괴력을 발휘해 보안 요원의 소나귀를 뿌리치고 나를 향해 짐승처럼 기어왔다. 지훈아, 지훈아. 드디어 나를 만나주는구나. 그녀는 먼지와 때로 새까맣게 얼룩진 두 손을 뻗어 내 바짓가단을 붙잡으려 했지만 경호원 2명에게 가차없이 걷어차여 바닥을 굴렀다. 그녀는 바닥에 처박히고도 포기하지 않고 손을 허우적거리며 울부짖었다. 며느리야, 1000번 만번 다 내 잘못이다. 날 때리고 욕해도 좋으니 제발 고소만 취하해다오. 제발 그 전세 보증금만이라도 우리한테 돌려줘. 민재는 내 남편이잖아. 애는 없었어도 너희 3년 동안 부부의 정이 있잖아. 나는 걸음을 멈추고 바닥에 널브러진 그녀를 깔아보았다. 내 눈빛은 시베리아 벌판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어떤 온도도 느껴지지 않았다. 김비석,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 아주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네, 아가씨. 옆에 있는 카페에 가서 얼음물 한 잔 떠와 얼음 가득 채워서. 알겠습니다. 김비서의 행동은 군더더기 없이 빨랐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하얀 냉기가 피어오르는 얼음이 가득 담긴 물잔을 들고 와 내 손에 공손하게 쥐어주었다. 나는 그 투명한 유리잔을 꽉 쥐었다. 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끝을 타고 흘러내리며 전해지는 뼈 시린 한기가 내 머릿속을 완벽하게 각성시켰다. 잔 안에서 얼음이 부딪히며 찰그랑 맑은 소리를 냈다. 나는 허리를 살짝 굽혀 그 늙은 여자의 정수리 바로 위로 유리잔을 들어 올렸다. 그녀는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직감한 듯 공포에 질려 눈을 희번덕거리며 입술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내가 명색이 내 시어머니. 나는 피 헛웃음을 흘리며 입가에 극도로 조롱 섞인 비웃음을 매달았다. 아줌마, 사람 잘못 보셨네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쥐죽은 듯 고요한 로비 전체에 그리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는 모든 구경꾼들의 귀에 아주 또렷하게 꽂혔다. 내가 어떻게 그딴 쓰레기들이랑 엮일 수가 있겠어?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손목을 획 꺾었다. 단단한 얼음 덩어리가 가득 든 차가운 물 한 컵이 중력의 법칙을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뼛속까지 시린 얼음물이 순식간에 그녀의 떡진 머리칼을 흠뻑 적시고 주름과 검버섯이 가득한 늙은 얼굴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들이 그녀의 이마를 강타하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이내 바닥으로 튕겨나갔다. 늙은 여자는 지옥 불에라도 떨어진 듯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두피를 찌르는 차가운 얼음물에 그녀는 마치 고압전류에 감전된 사람처럼 미친 듯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얼음물에 빠진 똥개처럼 바들바들 떨며 바닥에 고통스럽게 몸을 웅크렸다. 주변의 고객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지만 단 한 명도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통쾌하다며 낮게 환호하는 소리마저 들렸다. 수많은 스마트폰 렌즈가 죽는 것보다 못한 완벽한 사회적 매장을 당한 그녀의 처참한 꼴을 영원히 기록하고 있었다. 내일이면 이 동영상은 대한민국 모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하며 전 국민의 안주거리이자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텅 빈 유리잔을 그녀의 눈앞에 툭 던져버렸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힌 유리잔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고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바닥에 있는 저 쓰레기 치우세요. 저런 썩은 내 나는 물건이 JK 백화점 공기를 더럽히게 두지 말고. 나는 그 차가운 한마디를 끝으로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그 늙은 여자를 단 한 번도 다시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미련 없이 뒤를 돌아 경호원들의 철통 같은 호의를 받으며 첫눈이 흩날리는 저 넓고 광활한 세상을 향해 거침없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내 마음에는 더 이상 단 한 줄기의 한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 한지윤의 지독했던 겨울은 이제 완벽하게 끝났으니까.